그래서 이 그 텍스트 바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후기 구조주의에서는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텍스트에 종속이 되는, 즉, 이 구조와 의식을 서로 나누게 될 때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구조에 종속이 되는, 그야말로 진짜 구조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 전기 구조주의까지만 하더라도 텍스트 밖이라고 하는 것을 신입피해가 그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텍스트 안과 밖이 교차를 했죠. 그러나 이제 그 후기 구조주의가 되면은 전적으로 텍스트 안에서 신입피양의 차이의 그 시스템 안에서만 그 의미 발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텍스트 밖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구조주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 주장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상대주의잖아요.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그 가치가 없고, 그리고 다수성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근본 사상의 출발점이 차이로 말미암아 의미가 생겼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의 그 의미 발생은 차이를 없애고 동일한 것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의미를 발생시켰잖아요. 아까 우리가 설명했듯이. 그런데 이 후기 구조주의에서는 그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점 하나를 뭐 끄집어내서 의미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신입피양과 신입피양의 그 발음의 차이, 그 표기의 차이, 그 자체가 그 각 신입피양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 다름, 차이로 말미암아 의미 발생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부각이 되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 동성애 문제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예전 같으면은 이 동성애 문제 이런 거를 이제 거론하는 것조차도 좀 이렇게 그 별로 이렇게 그 떳떳하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결국 그 이 이데아적인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없애고 동일한 것만 이렇게 쭉 동일한 거 한 가지만 추출하는 그런 사고방식 입장에서 이 동성애를 보니까 동성애 소수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그 소수의 어떤 이렇게 그 소수의 어떤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수의 차원에서 이렇게 딱 그 잠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기 구조주의적인 그 텍스트 안에서 신입해양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발생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아무리 그 소수라 하더라도 그 1대 49,999의 대결이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결국은 의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5만 개의 단어를 수록한 사전이라면 우리 한국 사전에 5만 개의 단어가 있다. 5만 개의 신입해양이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책상이 왜 책상이냐? 그러면 책상이라고 하는 이 신입해양이 하나인데, 이 책상이라는 신입해양이 한국 사전 5만 단어를 수록한 한국 사전에서 49,999개의 다른 신입해양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책상이 책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의 철학이라는 것이 아주 그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1대 49,999라는 거죠. 1대. 음이 발생이 다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뭐 책상이 책상인 것도 결국은 1대 49,999. 그러니까 책상의 신입회항과 나머지 49,999개의 신입회항이 다르다는 거예요. 책상의 신입회항은 나머지 49,999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분필이 왜 분필이냐? 그러면 분필이라고 하는 신입회항이 또 나머지 49,999개의 신입회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분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차이로 인한 음이 발생의 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다, 뭐 예를 들어서 소수인권이다, 아주 뭐 그냥 그 무시할 수밖에 없는 뭐 1인 시위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대 뭐잖아요. 전부 다 1대 뭐잖아요. 이 소수, 극소수.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의미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수의 인권을 무시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수의 목소리, 이거 무시할 수 없다. 다 이런 이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적인 이 사고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후기 구조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결국 우리가 차이의 존재론이다. 폴 리케르의 조교를 했던 자크 드리다가 이 차이의 존재론을 체계화한 사람이거든요. 그 폴 리케르 교수의 이제 조교 시절에 아주 탁월한 조교로서 이제 리케르를 도와서 이제 조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차이의 존재론,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의 이제 대가죠. 나중에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존재론을 우리가 차이의 존재론, 옹톨로지 델라 디페홍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차이의 존재론이라고 한 것은 이 기존의 존재론은 다 동일성의 존재론이에요. 그게 바로 플라톤의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다 종래의 형이상학입니다. 근데 동일성의 존재론이 아니라 차이의 존재론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지금 이제 사상의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1960년대에 이 차이의 존재론이 다 그때 풍미하게 프랑스나 뭐 미국 이런 데서 강의가 되고 다 이렇게 됐는데,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와가지고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 선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이제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기 구조주의가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폴 리케르의 해석학은 뭐냐? 이 후기 구조주의를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후기 구조주의는 해석학하고 이제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해석학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인식론과 어떤 인식과 인식의 배경이 되는 이 존재, 이거를 다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이 해석학이거든요. 근데 후기 구조주의, 즉 차이의 존재로는 인식은 완전 이 구조에 종식시켜서, 인식은 그냥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만 보는 거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후기 구조주의는. 그러니까 이 후기 구조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구조와 인식을 같이 보겠다라고 하는 이 해석학하고는 엇박자가 나겠죠. 그래서 폴 리케르의 해석학은 이 후기 구조주의를 뭐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후기 구조주의가 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어떤 상대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해석학에 있어서
반드시 이제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안고 우리가 그 해석학적 시간론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개념에 보면은 상스, 의미, 그 다음에 지시, 헤페롱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의미를 말하는데 이때 이제 의미 구조주의에서 쓰인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안에서의 이제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성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그 시니피앙과 시니피앙의 그 차이에 의해서 드러나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앙의 차이에 의해서 드러나는 의미, 이걸 송스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헤페롱스라고 하는 것은 지시다. 지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텍스트 밖 전기 구조주의 이제 그 차원에서 그 구조와 의식을 서로 연결해 주는 텍스트 바깥을 인정할 때 지시하는 거. 그래서 텍스트를 벗어나서 텍스트 바깥을 벗어나 가지고 그 어떤 이데아적인 그런 그 개념을 지시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레페롱스다, 헤페롱스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송스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볼리케르의 이야기된 시간론을 우리가 이제 그 전번 시간에도 그 대충 살펴봤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본다면 그 시간의 그 파라독스, 시간의 파라독스가 뭡니까? 시간은 영혼의 분산이다. 그 영혼의 분산을 이렇게 영혼의 집중으로서 이 시간의 분산을 치료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혼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어거스틴의 그 시간의 파라독스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이 시간의 파라독스하고 거꾸로 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파라독스다. 그래서 이야기는 원래 통일성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통일성 안에서 분열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히 비극 같은 것이 그러하다. 그래서 통일성 안에서의 이제 그 분열이 있는데 그 통일성 안에서의 분열, 시간은 분열 가운데 통일성. 이래서 서로 매치를 한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이렇게 이야기에 그 시간이 이야기를 더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해석학적 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또 이야기는 시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존재론적 배경까지 드러낼 수 있는 해석학적인 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방, 그 무엇을 이제 모방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그걸 나중에 줄거리로 이제 엮어 나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방의 계기와 그 시간성의 계기가 또 이렇게 서로 상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이야기 작품을 이제 쓴다라고 할 때에 아직 이야기되지 않은 이야기로서 이야기로 묶어질 수 있는 낱말적 차원에서 단편적인 진술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이 단계, 처음 단계, 이것이 모방 1입니다. 모방 1. 미메시스 1. 이것이 어거스틴의 기억에 상응하는 거다. 기억.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이제 그 작품을 쓰려고 할 때 어떤 기억을 통해 가지고
뭐를 만들어냅니까? 어떤 물리적인 행동들로부터 구조화되고 의미화된 행위의 의미체들을 추출해내는 그런 단계. 이 단계가 어거스틴의 기억에 상응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기억을 해내야 이야기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기억해내는 것이 있는데, 어거스틴의 기억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물리적인 행동들로부터 구조화되고 의미화된 행위의 의미체들을 추출해내는 단계. 이것이 바로 모방 1이고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이야기되지 않은 이야기로서 나중에 이야기로 묶어줄 수 있는 낱말적 차원에서의 단편적인 진술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모방 2. 모방 2에서의 이제 시간성의 계기가 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모방 1에서 추출된 행위의 의미체들을 다 이렇게 줄줄이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학적으로 엮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술한다 그러면은 그건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사건을 그냥 기록하는 어떤 무슨 기록 일지 같은 거지. 그게 이야기 되는 건 아니죠. 스토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행위의 의미체를 추출해낸 그 진술들을 그대로 다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엮는 거다는 거죠. 엮어. 원인, 결과 이런 식으로 엮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모방 2라 그러고, 이 모방 2에서는 어거스틴의 시간론 가운데서 무엇이 상응하는 것이냐, 직관, 지금 현재에서 엮어내는 거기 때문에 직관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콘코르동스 디스코르동트, 그러니까 이야기로 였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의 일치성 안에 있어요. 이야기는 일치성이다. 일치성 안에 있지만 엮어가는 하나하나 부분들을 보면은 서로 반전이 있기도 하고 서로 대립이 있기도 하고 연결이 있기도 하고, 이래서 그 안에서 하나하나 요소들은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서로 엮여져서 하나의 전체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는 일치성 가운데 불일치성이다. 그거로 엮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엮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방 2에서의 시간성의 계기는 직관에 상하는 것이고, 이 단계에서는 꼼꼬르동스, 어디까지나 일치성인데 일치성 안에 디스코르동트 한 것에 있다. 일치성 안에 불일치성의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칸트적인 의미에서 문화 선언적인 틀에 의해서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릿게르가 이제 구조주의를 이제 딱 들고 와서 이게 볼 때에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이야기는 그 나라 어떤 문화의 선언적인 틀이 구조가 아까 우리 문화도 구조에 속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화의 선언적인 틀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문화, 예를 들어서 유교 문화,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조선 시대에 무슨 현대 무슨 이상한 그런 소설들, 그거 그 당시에 엮어낼 수 없는 거죠. 이미 문화 선언적인 틀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선언적인 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쉬운 것도 있고 변화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릿게르가 볼 때는 틀 중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게 어떠한 틀이냐? 그것은
바로 그 꽁꼬르동스 디스코르동트, 그러니까 일치성 안에서의 불일치성이라고 하는 이 형태, 이 자체가 제일 변화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돼 버리면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버린. 그러니까 자 보세요. 꽁꼬르동스 디스코르동트.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좌우지간 이야기를 딱 읽고 나면 어떤 통일된 일치성이 딱 들어와야 되죠. 이 이야기 서론이 뭐였고 결론이 뭐였다. 결국 끝이 시작이 어땠고 끝이 이렇게 됐구나. 그게 바로 일정한 크기에 의해서 딱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일치성이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치성, 꽁꼬르동스. 이게 일치성이란 말이에요. 이 일치성 가운데 여 안에 뭐 반전도 있고 뭐 변화도 있고 원인 결과로 서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서로 이제 불일치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꽁꼬르동스인데 디스코르동트가 있다. 그래서 불일치적인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치성, 불일치적인 어디까지나 일치성,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야기라면 제일 그 부서뜨리기 힘든 구조가, 형태가 바로 이 형태라는 겁니다. 만약에 꽁꼬르동스가 무너지는 이러한 틀을 무너뜨리게 한다면 그거는 무슨 이야기일까? 어떤 소설일까?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문학 이론에 이제 들어가면은, 자,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포스트 모더니즘. 자, 우리 이제 그 쉽게 이해될 거예요. 우리가 그 후기 구조주의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문학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는 차이의 존재론이란 말이에요. 결국 차이의 존재론. 그러니까 그 차이의 존재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차이가 강조되는 거죠. 차이가 강조되고 이 차이에 의해서 이 동일성은 종속이 되는 거예요. 동일성은 차이에 종속이 된다. 이게 종속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차이가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야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슨 뭐 어떤 일치적인 게 없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게 무슨 뭐 결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디스코르동스, 동스 꼬르공, 꽁꼬르동스, 꽁꼬르동트. 이게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일치적이지만 디스코르동스, 불일치성.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포스트 모던적인 소설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뭐 소설 가운데 뭐 옛날에 뭐 경마장에 가는 길 뭐 그런 작품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작품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문학 이론 가운데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면 디스코르동스가 나오느냐? 불일치성. 일치적인 불일치성이 왜 나오느냐? 이것은 차이가 강조되기 때문에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차이는 서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차이는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 사상은 결국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앙이 차이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는 건데,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연결이 안 되니까 디스코르동스라. 그러나 그 안에 무슨 일치적인 게 있어서 뭐가 엮어지기는 엮어지는데 결론은 불일치성이다. 이게 이제 그 포스트 모던적인 이제 이야기 소설이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말하는 비극이나 이런 거는 이 포스트 모던적인 게 아니죠. 어디까지나 꽁꼬르동스한 겁니다. 그래서 비극이 대표적인 것이다.
일치성 가운데 불일치성이다. 그래서 일치성 가운데 불일치성 있는 이 형태, 이 형태가 제일 깨어지기 힘든 거다. 만약에 이 형태가 깨어지면은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소설이 된다. 이제 그렇게 릴케르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콩코르동스 디스코르동트 형태 자체고요. 그보다 약간 이제 변화되기 이제 쉬운 것이 장르입니다. 장르. 어떠한 문학 장르를 뭐 택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변화되기 이제 쉬운 거고, 그보다 더 변화되기 쉬운 거는 문형. 어떠한 문형을 택할 것인가. 이거는 작가가 마음대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개별적인 작품에서 드러나는 문형이 제일 쉽게 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이 장르고, 제일 변화되기 어려운 거는 바로 콩코르동스 디스코르동트 형태 자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콩코르동스 디스코르동트라고 하는 이 형태 자체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